일단은 수출주보다는 네. 수출 아닌 쪽에 포커싱을 많이 둘 거라고 생각을 내수 하는 거지 쪽이요?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선주에 대한 그죠? 인식이 달라지겠죠. 우선주까지 오르면 시장이 끝물이다. 이번에는 네.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우선주하고 본주하고 가격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4월 1일도 겪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때 하락하면 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몇 번 안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우려가 만들어내는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맞다. 예, 맞습니다. 향후에 이제 하반기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메모리얼 휴일을 끝내고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네. 반도체 지수가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뭐 사실 핑계가 좀 되긴 하는데 우선 미국에서 M7이 올랐다라는 건 사실 경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봐야 네. 되는 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빅테크 기업들 아직까지는 대부분 사업 모델 자체가 광고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네. 꽤 많습니다. 광고라는 게 궁극적으로 경기에 민감하다라고 보는데 아마 오늘 발표된 소비자 네. 신뢰지수가 일부 반등한 거에 대해서 뭔가 그동안 이것 때문에 경기가 되게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닐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아시겠지만 미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된 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물론 그게 일본 발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간에 이런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이 반등한다는 게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고 네. 아마도 지난 4월 이후에 있었던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 이후에 네.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완화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네. 뭐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뭔가 강하게 나갔다가 후퇴하고 강하게 나갔다가 후퇴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최악의 국면이라든가 네. 아니면 뭔가 관세로 인해서 뭔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강하게 일어나는 정말 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고 또는 정말 그걸로 인해서 경기가 완전히 침체로 가는 그런 흐름을 아닐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뭐 쇼커버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그동안 물량을 많이 비웠던 기관들의 매수 이런 것도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스태그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상의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게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죠. 보면 네, 설문에 기반한 그 소프트 데이터들이 그거를 만들어냈는데 어제 이제 컨퍼런스 보드 생각보다 너무나도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불안 그냥 냅두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또 뭐 내일 발표되는 1분기 GDP 성장률이라던가 미국의 뭐 한국 수출, 고용, 미국 고용 다음 주부터 줄줄 예정된 그런 하드 데이터를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사실 앞으로도 조금 하드 데이터가 일부 시장을 흔들 가능성은 남아는 있지만 네네. 저는 여전히 이번 장에서 경기 침체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그래도 6, 7월 달에 한 번은 우리한테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데 네네. 뭔가 물가에 대한 우려는 한 번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지금 관세를 부과했는데 많은 관세가 유예가 됐지만 네. 안타깝게도 10% 보편 관세는 유예가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10%에 대한 보편 관세가 지표의 영향이 묻어지는 시기가 6, 7월 정도에 나올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언제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조금 나뉘어요. 네네. 6월에 나올 수도 있다. 즉 5월부터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네. 의견도 있고 또는 우리가는 6월부터 반영이면 7월에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런 반영들도 있어서 6, 7월 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이를 반영해서 한번 오를 가능성이 높고 요게 흔히 얘기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잠깐 올릴 수 있는 저는 우려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10% 관세에도 불구하고 4월이나 지금까지는 지표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심리 지표에만 묻어놨던 이유는 4월 2일 날 관세 부과를 앞두고 네. 미국에서 선주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 전에 미리 물건을 재고를 쌓아놓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맞습니다. 미리 사놓자. 예, 미리 사놓은 어떤 그 싼 물건들이 지금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실제 관세 얘기가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영향이 있었지만 실제 지표의 영향은 없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재고가 거의 다 소진이 되어 가요. 그럼 이제 되고 가면 좋든 싫든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 시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유가가 조금 빠져서 긍정적이긴 한데 단점이 있다라면 달러가 약세였던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달러 약세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들어올 물가가 때 올라오는 거죠. 수입 물가 그렇습니다.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는 수입 물가도 올라올 거고 거기에다 10% 관세 부과된 영향이 있으니 이 영향을 반영하는 게 6월이든 7월이든 한번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될 때 네. 제가 볼 땐 그때 한 번 정도 시장이 흔들리면서 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효과가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6월, 7월에 나오는 물가 지표를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도 저는 들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4월 1도 겪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때 하락하면 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뭐 향후의 시장은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래도 몇 번 안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그 우려가 만들어내는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맞다. 예, 맞습니다. 라고 보시는 거죠.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하반기 시장을 좀 전망을 네. 해보면 네. 결국은 왜 지금 사야 되느냐는 어떤 결론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이제 하반기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세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각국들하고 협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볼 때도 그 협상이 뭐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왜냐면 뭐 250명밖에 안 되는 미국의 USTR 무역 대표부의 직원 수를 감안해도 그건 사실은 쉽지 않고 네. 뭐 일기 때도 아시겠지만 중국과 관련된 무역 협상이 18개월 이상 지속됐다는 그렇죠. 걸 감안하면 쉽지는 않은 건데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뭔가 각국이나 아니면 여러 국가들하고 조금 큰 틀에서의 그렇죠?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합의하겠다라는 그런 구두 계약이라든가 보통 MOU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체결되면 관세를 또 많이 유예해 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관세를 유예를 계속 한다라면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살짝 불편함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번에 했었던 건 다른 게 이번에는 네. 아무런 합의도 없는 관세 유예였다라면 네네. 다음에 유예되는 관세 같은 경우는 조건부 유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이런 거 합의를 하기로 했으면 네. 그게 지켜진 관세를 없애는 쪽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이게 안 지켜지면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거죠. 이런 걸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거기서 이제 정도의 차이만 있겠지만 물론 모든 국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상당 부분의 국가들이 그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상반기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간은 지났지만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네. 거기에 이미 아직 통과는 100% 안 됐지만 감세안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건데 맞습니다. 규제 완화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건 특히 연말로 갈수록 미국 성장에 대한 기대가 지금보다는 회복되는 그림이 아니겠느냐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지금보다는 하반기 시장이 네. 미국 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뭐 조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막 셀 아메리카 이야기 지난주에도 막 열심히 나왔잖아요. 네. 미국 금리 올라가면서 그 셀 아메리카는 그냥 스쳐가는 그냥 하나의 현상,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희가 계속 봐도 될까요? 우리 뭐 한용권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셀 아메리카라고 하는 건 좀 그런 거고 네. 지난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사실 전 세계 모든 자금이 과도하게 미국으로 쏠렸었습니다. 그렇죠. 그 예. 당시 때만 맞아요. 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 막 예. 이야기 나왔으니까. 왜냐면 이제 그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게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딥시크가 나오기 전이었었으니까 AI와 관련해서 미국이 너무나도 강력했고 그러면 AI로 세상을 바꿀 거면 미국밖에 못 하는데 네. 결국은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위성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이 트럼프 정책이 이렇게 실제화되면 미국이 정말 좋아지지 않겠냐는 네. 기대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하시면 강달러였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한국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선호가 굉장히 컸고요. 정말 과도하게 쏠렸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뭐 여전히 미국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은 아닌 것 같다. 네. 또는 다른 국가들에도 생각보다 보니까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쏠렸던 자금들이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그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제 기술주 쪽이었는데 그러면 미국의 성장 기대감이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종목들이 앞으로 좀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유할 거라고 보여지는 건 맞는데 네. 조금 이제 일정 부분 올라가면 저는 종목 차별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과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AI와 관련해서도 뭔가 기업별로 약간씩 차별화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맞습니다.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M7 내에서 주도주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뭐 이미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신고가로 날아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 이와 관련된 랠리에 대해서는 별로 의구심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뭔가 더 가는 기업과 덜 가는 기업이 조금 나올 수는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M7 내에서도 이제 그렇습니다. 차별화가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미 기업별로는 제가 볼 땐 경영력 차이로 왜냐면 지금 딱 봐도 좋은 게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차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반기에 뭔가 신기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기업들도 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를 감안을 하면 이제는 뭐 모든 M7이 다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이제는 종목이 조금 압축되는 모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게 나쁘다가 아니라 다른 게 더 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인 것 같아요. 예. 오늘 국내장에서 2차 전지주가 급등을 보였는데 맞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의 영향이었잖아요. 머스크 CEO가 이제 본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이 좀 이끌었던 것 같은데 테슬라는 계속해서 좀 서학개미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여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M7 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해도 회사 얘기가 아니까 괜찮네요. 편하게 네, 얘기해 되게 주세요. 편하게 얘기해도 자유로운. 되네요. 네. 어쨌든 테슬라라는 기업을 전기차 기업으로만 놓고 보면 요즘 쉽진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요즘 최근에 BYD가 가격도 인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 마진이 압박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점유율 문제도 있는 것도 있어서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제는 본업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이전보다 뭔가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테슬라한테 거는 기대가 참 많은데 그래도 미국에서 자율주행이라는 걸 네. 그래도 우리가 뭔가 기대를 하고 볼 수 있는 기업 또는 로봇과 관련해서 휴머노로이드를 통해서 뭔가 생산에 대한 혁신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기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상징성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유의미하게 물론 지금까지 성능들은 좋지만 우리는 이제 성능 좋은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뭔가 그래도 실제 뭔가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왔는지 네. 안 왔는지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와 관련돼서 하반기에 이제 로보택시라는 게 네. 이제 이번 달이네요 벌써 발표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통해서 가능성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이미 보셨겠지만 최근에 테슬라가 휴머노로이드를 발표한 거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동작도 자유롭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놓고 보면 궁극적으로 이런 기대가 저는 계속 묻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이 기업 빼놓고 다른 기업도 물론 이제 휴머노로이드는 뭐 우리가 피규어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네.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뭐 자율주행도 웨이모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하고는 있지만 뭔가 경쟁력 차원에서 뭔가 실제 사업 모델에 적용을 하고 내 거에 할 수 있는 기업은 그래도 테슬라가 보다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네. 보면 저는 이 기대가 궁극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보다는 더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줄 때 지금도 그게 상당 부분 묻어는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로봇에 대한 밸류에이션 또는 AI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거기서 실제 숫자가 아직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숫자 나오면 이 가격이 없겠죠. 그렇죠. 예, 그 이게 이상으로 그게 가면.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될 때까지 기다려 보면 사실은 뭐 안타깝지만 그 싸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되고 나서 보면은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갔으니 그때는 또 야 비싸죠. 지금이라도 따라가냐 그런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베팅의 영역이네요. 예, 지금 그렇다고 테슬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사님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이제 아침 시간에 예. 있을 텐데 새벽에 있을 텐데 지난 분기에 실적 발표했을 때 실망감으로 주가가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하루에 8% 빠졌죠. 당일날에는. 예. 네. 그래서 이걸 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 실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잘 모르겠고요. 예. 표현을 보면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엔비디아를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써서 무조건 제일 먼저 사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엔비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각 M7 관련 기업들이 네. 이제 얘까지 포함되니까 뭐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이 네. 어느 정도 선주문을 내고 네. 현재 우리가 보통 우려했었던 게 뭐냐면 야 이거 과잉 투자 아니냐 우려가 제일 컸던 항상 그랬죠.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수익성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과잉 투자라고 했었던 걸 뒤집을 수 있을 거냐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 또 규제들을 통해서 네.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못 가져가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서 투자자들한테 그죠?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저는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얘기해 줄 거냐가 저는 더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관세 정책 때문에 사실 1분기 때는 많은 기업들이 투자 집행을 잘 안 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는 것 때문에. 근데 아마 이런 관세란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 이 빅테크 기업들도 하반기부터는 투자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면 거기에는 엔비디아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네요. 저변 확대.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이제는 예전에 팔지 않아도 될 국가가 분류해냈던 걸 이제 많이 완화해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저변 확대가 될 건지 그러면 사실상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일단은 중국 쪽에서 보면 요즘에 중국향으로 그 규제 해당 안 되는 좀 더 싼 칩을 중국에다 판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 팔아봤자 이제 남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들을 일종의 중동이나 사우디 이쪽에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의 이 그 칩 같은 경우는 미국을 비롯한 이 국가들 말고 다른 국가들도 정말 사고 싶어 하는데 네.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또 하나 국가 분리하는 것도 그렇고 네네. 내가 그걸 풀어줘서 살 수 있으면 제가 볼 땐 수요도 적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당연히 M7 말고도 각 국가별로 이제 소버린 AI라고 하는 국가별 AI를 이제 구축하지 않을 수 없는 왜냐면 네. 이게 방산하고도 연결되고요. 국방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었고 이거로 이제 기폭제로 만든 게 딥시크였었죠. 네네. 이제는 옛날만큼 그 정도 비용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제는 이게 미국 빅테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각국에서도 그럼 나도 이렇게 근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 GPU를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성능의 관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이제 다들 뭐 중기적으로 보면 다들 좋다라는 쪽으로 많이 의견들이 쏠리는데 이게 며칠 동안의 주가 흐름은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2월 26일 날에 실적 발표할 때 하루 8% 빠지고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으니까 이번에도 혹시나 이제 또 그럴 리스크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뭐 보십니까? 길게 보면 다음 분기 되면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아서 네. 이번에 만약 그렇게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1분기 때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오늘 뭐 반등은 했지만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아직도 경계 시각이 좀 일부는 남아있지 뭔가 이제는 확실히 바닥을 짚고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라는 네. 기대는 아닌 거잖아요. 네. 예전엔 기대를 했었던 거고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은 거고 그래서 낮아진 기대치가 저희들은 그래도 안전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 쪽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에 대한 코멘트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제법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일단 M7들이 움직이면 우리 반도체는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감세에 대한 영향이 사실 저는 IT 쪽으로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IT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면 뭐 업사이드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지금보단 그래도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단순히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래도 반도체 쪽으로는 나쁘지 않은 특히 S사 중심으로는 네네. 왜냐면 이제
현재 뭐 새로운 어떤 정권들이 들어오고 나면 양 정권 누가 되든지 간에 밸류업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기업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좋은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네. 여기에 대해서 포지션을 많이 담아간 걸로 알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일단은 실적은 그렇게 썩 나아진 모습은 아니었지만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었는데 문제는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이거를 내가 손을 대야 되겠다 아니면 네. 추가적으로 오를 거다라는 기대가 아예 없었던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물꼬를 터준 정도는 되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삼성전자 오늘 뭐 체감상으로는 엄청 오른 것 같긴 한데 네. 아직도 5만 5천 원. 그럼요. 사실 이게 진짜 그냥 제자리예요, 제자리. 제자리네요, 거의. 오히려 뭐 오른 게 있다라고 하면 더 오른 거 그냥 오늘만 오른 거죠. 생각을 해보면. 아 그리고 감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미국 감세 정책이 되게 약간 애매하다라고 느낀 게 감세안을 통과시키면은 미국은 성장의 기틀을 한 번 더 마련할 수 있잖아요. 소비 여력도 확대가 되고 대신에 이제 재정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되면은 그게 미국 금리 지난주처럼 상승시키고 증시를 또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저희는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둘어야 될까요? 감세가 통과됐다라고 네. 했을 때 재정 쪽으로 인해서 금리 급등에 대한 경계감을 더 무게에 실어야 될지 아니면은 성장할 수 있다 이쪽으로 무게를 실어야 될지. 결국은 이제 빚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36조 달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5경에 달하는 빚이 있고 이 빚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도 덜 거두면 저 빚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네네. 실제 그렇고 미국이 1년에 쓰는 예산 중에서 16%가 이자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내는 거죠. 우리 100만 원 벌면 16만 원을 이자 비용으로 내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미국이 이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 허리띠를 졸라내는 방법이 아니라 더 많이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의 성향을 놓고 보면 뭔가 내가 정말 열심히 절약해서 갚아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뭔가 내가 더 많이 벌겠어.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는 건데 그럼 우리가 놓고 볼 때는 현재 감세 때문에 빚이 더 늘었다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하반기 때 사람들이 미국이 더 성장을 해서 그죠? 빚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을 건지에 대한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게 그래도 하반기 때는 특히 연말로 갈수록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더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우려보다는 맞습니다. 그런 쪽들로. 예, 재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래서 큰 폭으로는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재정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재정의 문제는요. 트럼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벌어서 세금 쓰는 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고정 비용이에요. 이걸 줄일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미국도 본격화됐지만 고령화 무시할 수 없는 게요. 네네네. 전 세계가 고령화가 지금 처음 겪는 일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마 한국 분들 1960, 70년대, 60년대 기준으로 남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전쟁으로 일단 돌아가신 분들도 되게 그렇죠. 많으셨고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서 편차가 되게 컸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70세 돌아가시면 거의 청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실 그리고 정도로 요새 뭐 환갑잔치나 다르잖아요. 칠순도 잘 안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글로벌이 다 똑같은데 이 글로벌에서 지금 고령화를 맞으신 분들이 전부 다 베이비 부모라고 부리는 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예요. 저희 아버님도 구남매시고요. 엄마가 팔남매시거든요. 하긴 저희 외삼촌 진짜 이모들이 많네. 정말 많으세요. 이름을 외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고령화되면 미국도 똑같은데 국가가 지불에 대한 비용이 엄청 많아집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글로벌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양극화가 심해졌죠. 네네. 그러면 이 서민의 안전방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 비용을 트럼프가 아니라 누가 와도 줄일 수 있느냐?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예, 리스크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못 예. 줄이겠네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이 재정에 대해서 지금 일본도 나오고 다른 국가도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생각보다 낮아지는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조금 더 좋아지려면
결국은 더 벌 수 있느냐 성장. 없느냐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미국은 조만간 규제 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 가지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이 뭐 지금은 재정 우려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걸로 돈을 쓰지 않겠느냐 쪽으로 저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미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있는 게 채권 수요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고유책으로 짜내고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네. 스테이블 코인의 목적이 미 국채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거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얼마나 미 국채를 살 만한 사람이 없으면 네. 그래서 일본도 줄이고 그렇죠. 줄이고 어디도 중국도 줄이고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 세계 각국이 미국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만회를 하려면 그 이상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수요가 국가별로 안 되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수요를 자극하려는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다. 그만큼 인기가 없다. 네. 바꿔 얘기하면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질 것 같다. 이게 동시에 연결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뭐 1년 내내 하는 얘기지만 하반기에 SLR 네. 서플리먼터리 레버리지 레이쇼 네.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건데 요거 조금 시청자들한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규제라는 게 뭐냐면 미국 은행들이 미국 금융권이 위험 자산을 사면 네. 위험 자산에 비례해서 일정 부분의 자본을 이 축적을 해놔야 돼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본을 5% 축적을 하고 했다면 내가 100만 원을 사면 얼마를 5만 원을 뭐 축적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자본금을 쌓는 만큼 대출도 안 되고 네. 상당히 얘네들이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데 그럼 이번에 규제 완화하는 게 뭐냐? 그 위험 자산 안에 지금 미 국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빼주는 거예요. 그럼 미국 은행들 간에는 앞으로 미국 국채를 얼마든지 사더라도 더 이상 자본을 안 쌓아도 되는 거죠. 네. 이게 SLR 규제 완화거든요. 그것도 딱 하나예요. 국채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죠. 미국에서 지금 SLR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미국 국채를 수요를 하려는 어떤 수요가 있다라고 보면 왜 이런 수요를 만들려고 하지? 네. 간단하죠. 그만큼 수요층이 얇아지고 국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전제를 까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주셨지만 미 국채 금리는 현 수준보다는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예전처럼 뭐 3%대, 2%대 이렇게 어려워요. 가는 예, 거는 예. 어렵다. 그럴 거면 이런 거 하지도 않겠죠. 네. 그렇죠. 저 같아도 3%갈 거면 지금 전 재산 해가지고 해도 큰 돈을 벌 수 그렇죠. 있는데 아닌 거죠. 그만큼 각국이 미 국채를 줄일 땐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채권 하신 분들도 이득은 날 수 있겠지만 목표 수익률을 정말 낮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일정 부분 기회가 되면 정말 차익 실현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반기에는 미국이 빚도 많긴 하지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성장에도 좀 더 초점을 맞춰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할 때 월급에서 이제 그 이자 비용 내는 게 부담스럽다라면은 이자 비용 어떻게 줄이는 게 아니라 더 그냥 벌어야죠. 월급을 더 네, 벌고 그 이런 방법밖에 걸로 없어요. 보시는 거죠. 예. 뭐 지금 뭐 일부 연예인들도 보면 빚 많은데 결국 더 벌어서 갚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의 방식은 항상 성장을 통해서 갚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똑같아요. 네. 네. 일본이 전 세계 GDP 대비 250% 빚이 제일 많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도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벌 수 있다는 기대가 그렇죠. 아직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또 전 세계 증시를 약간의 불안하게 만들었던 게 일본 장기금리 급등. 맞습니다. 이게 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성에서 국채 발행 물량 좀 줄이겠다. 라면서 수급적으로는 누르는 것 같은데 이 일본발 국채금리 상승 파동 진정이 됐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일시적으로는 진정이 됐는데 이게 미국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도 이걸 우리는 역시나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아. 그만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앞뒤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조만간 참의원 선거가 있고 이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현재 일본 수입 중에서 34%가 소비세인데 네. 이 소비세를 좀 인하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빚도 많은 국가가 역시 세금을 네. 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 또 글로벌에서 한국과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고령화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맡은 국가니까 또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각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장황하게 설명한 게 이게 구조적인 거예요. 네. 각국이 안고 있는 이 고령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극화에 따른 어떤 네. 들어가는 비용들, 거기에 따라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극화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양극화에서 지금 서민으로 전락한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들의 현재 정치인들은 계속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거죠. 돈은 어디서 날 건 없는데 내가 네. 더 주겠다, 더 주겠다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이 가면 갈수록 재정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가 동반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난 3년간 우리가 놓고 보면 희한하리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우리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큰 이슈들이 전부 다 국제 시장에서 일어났어요. 실리콘밸리 은행 망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SVB 사태, SVB 그렇죠? 사태 2023년도, 예, 실리콘밸리. 22년도였나 3년. 역사적으로 미국채 들고 있어서 망한 첫 사례예요. 보통 우리가 은행들이 망하면 뭐 부실 자산이 있다던가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 들고 망한 케이스가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2, 3년 전에 리즈 테일러라고 아마 아시겠습니까? 그 영국의 총리 여성분이 네네. 있었죠. 이름이 맞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책을 잘못해서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그래서 영국을 보험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연기금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가 서둘러서 역사상 최단명한 영국 총리로 네. 기록된 사례가 있었었고, 아마 그게 23년도 가을이었던 그랬던 것 것 같은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트럼프 있었을 때도 희한하게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국채 금리 때문에 사단이 날 뻔했었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를 유예하지 않고 며칠 더 갔었으면은요, 글로벌적으로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었던 게 어디서 큰일이 나냐면 보험사들하고 연기금에서 큰일이 나요. 보험사나 연기금들이 자산 배분을 하는데 네. 그 자산 배분상에서 미 국채 포지션이 제일 커요. 근데 이걸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미 국채를 레버리지로, 그러니까 몇 배 빚을 빌려서 들고 있는 운용사들이나 헤지펀드들도 많은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파산합니다. 그렇죠. 그죠? 레버리지까지 맞아요. 썼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의외로 금융위기 가능성도 높았었어요. 이걸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전에 OCIO라고 아실 거예요. 그죠? 네네. 연기금을 제가 직접 운용해 봤던 사람인데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정말 살 떨렸었어요. 이건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해 못 하셔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국채 금리가 더 올랐었으면 미 국채를 들고 레버리지를 들고 있었던 금융사들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럼 그게 적지 않은 시장의 파장으로 있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트럼프도 서둘러서 관세를 유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글로벌적으로 이제는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이 표면화됐고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국가들이 재정 문제를 겪을 거고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을 이제 남발할 텐데, 그 포퓰리즘이 정말 블러핑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이 담긴 정책 변화인지 이거를 속아내는 과정이 중요하겠네요. 정치인들이 진심이 있을까요? 그쵸. 예, 약간 모르지 좋게 않은데 표현해서 내지는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왜냐면 표가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진심이 있어요. 국가를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돈이 몰리는 예, 거고, 예. 그게 이제 미국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현재는 봐도 되는 거죠. 어쨌든 미국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네. 어떻게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고는 있지만 트럼프라는 사람하고 해리스라는 분하고 공약의 내용은 같았어요. 뭐가 달랐냐면 수단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리스도 온쇼링이었었어요.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겠습니다였었고 트럼프도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겠습니다라는 공약이 같았어요. 다만 수단과 관련해서 해리스라는 사람은 IRA를 지속해서 네. 보조금을 주는 정책으로 갔었던 거고, 트럼프는 아니다. 보조금 필요 없고 관세를 통해서 내가 압박하는 채찍으로 갔던 게 달랐던 거지 목적은 같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봐야 될 거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루고자 하는 미국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면밀한 어떤 파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미국에 대한 하반기의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또 세워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사님께서는 중국 쪽도 좀 많이 다녀오셨고 네, 맞아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는 중국 지수가 일부 흔들리는 게 비아디발, 그쵸? 네. 이런 어떤 가격이나 이런 정책. 사실 중국의 전기차가 되게 많은데요. 네. 전기차 회사 중에서
얼마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이득을 보고 있는 회사가 3회사밖에 없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는 정말 파는 회사들은 많지만 흔히 얘기하는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시장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마 그래서 비아디도 여기서 뭔가 선두를 굳히려는 의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네.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 정말 중국한테 원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가스도 사주면 좋겠고 농산물도 많이 네. 사주면 좋겠고 아니면 또 뭐 규제도 뭐 풀어주면 네. 좋겠는데 그거보다 제일 큰 게 1기 때나 2기 때나 지금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금융시장 개방입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인들 또는 한국인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메이드 인 USA 흔히 미제라고 불리는 네. 물건들을 사고 싶은 게 있으셨나요? 야, 내가 이제 관세만 내리면 미제 물건을 꼭 사야지.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별로 없을 것 없어요.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규제를 푼다고 해서 별로 중국인들이나 우리나라도 맞지만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냉정하게 보면은요. 제조업은 중국이 더 싸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가격 경쟁력은 안 될 거고 결국 제가 보기엔 미국이라는 국가가 중국을 견제하고 옥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이 저는 금융시장 장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안타깝지만 외국인들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보다 장악되어 있는 모습이고 사실 한국 중 금융시장은 국내 기관보다는 외국인들 영향력이 맞습니다.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금융시장 장악을 통해서 뭔가 중국이 나중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미 협상에 들어갔고요. 일기 때도 일부 협상이 되었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면서 재선이 안 되면서 불발로 끝났는데 지금도 구체적으로 시작은 했더라고요. 이미 기사화도 많이 돼 있고 이거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의 의지가 있는지는 제가 볼 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그래도 미국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일정 수준의 금융시장 개방에 네. 현재보다는 좀 더 합의한다는 개념이 있으면 그건 정말 재밌는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글로벌 고민이 시장에서만 많긴 해요. 중국 네. 금융시장 개장 선뜻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안 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뭐 위안화 결제 통화 안 국제화 되는 거죠. 이런 네. 것들이 맞습니다. 어려워지니까 고민은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서로의 의지는 같은 건데 네네. 그죠? 개방의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내가 완전히 중국을 옥죄할 수 있는 정도로 완전한 개방을 원하는 것 같고 네네. 중국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안화를 국제화하기 위한 어떤 수준에서 네. 일정 부분 양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중요한 건 그 정도 양보만 돼도 미국에 더 많은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지수를 올리는 역할을 하지 빼는 역할은 안 할 거잖아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 수급이 개선되는 흐름이라면 그에 따른 어떤 시장 상승에 대한 결과도 우리는 기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건 섣불리 기대할 거 아니라고 보여지고 일단 미중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초에 이제 중국 증시 날아갈 때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분들도 중학개미 예. 분들 이제 맞아요. 많이 생겨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실망, 재미없는 주가 약간 흐름들을 주춤했죠. 보이고 있는데 네. 그분들 이제 그 실망감 가지고서 중국 빼지 말고 일단 포지션을 들고 가는 게 저는 맞겠네요. 그런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금 빅테크 관련해서도 네네. 중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많이 싸거든요. 아. 대부분 퍼가 10배가 안 되니까. 미국에 비해 빅테크 10배밖에 안 예, 해요. 안 됩니다. 10배 이하짜리도 있을 정도고요. 근데 미국은 지금 100배짜리 우리는 좋다고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란티어는 뭐 200배 맞습니다. 막 이렇게 예.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가격적인 매력은 있지만 물론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그 이전에 있었던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들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또는 뭐 빠지면 더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 미국도 괜찮고 중국도 들고 갈 만하고 글로벌이 괜찮아요. 네. 예. 뭐 중국 투자를 할 때 하나의 아이디어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까지도 생각하고 하는 거를 좀 괜찮다라고 그렇다면 보시는 정말 그건 빅뉴스인 거죠. 음. 예. 왜냐면 미국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미국도 들어가는 건데 정말 미국이 들어간다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미국 애들이 들어올 때 던지고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여우같이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사님 이제 국내 쪽으로 좀 시선을 네.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내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네. 돼 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인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좀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인하를 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원화도
나름대로 그렇죠.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사실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수출도 문제지만 네. 내수,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이 어려움, 피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국내 내국인들의 어떤 그 수혜를 가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네. 그죠? 작은아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그동안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의 금리 정책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환율 이런 것들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미국과 한국 간의 어떤 금리 차이는 존재는 하지만 환율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받쳐줬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여유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뭐 인하를 하는 게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후에도 금리를 좀 더 내릴 수가 있을까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나름대로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도 네, 아니지만 맞습니다. 뭐 네. 요즘 부동산은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좀 여기도 양극화죠. 그렇죠? 진짜 강남 쪽은 특정 뭐 지역만 진짜. 오르는 거지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은 또 아니었다라는 게 나름대로 어떤 숨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 경제가 지금 특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네. 걸 감안을 하면 부동산 하나 때문에 모든 내수가 죽어가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더 방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 때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네. 신정부가 들어오고 나면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지금보다 추경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30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30조 정도 얘기도 네. 나오고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30조가 거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13조 말고도 또 하는 거죠. 30조, 예. 17조를 더해서 30조가 아니라 추가 30조라는 거죠. 그 이상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만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네. 되고 나면 더 할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보면 그 돈 뿌려주면 한국 증시가 나쁘기도 어려워져요. 진짜. 네. 아니 진짜로 그 돈의 힘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쵸. 대부분 그렇죠. 그런 효과도 뭐 그게 물론 우리의 장기 성장을 살릴 수 있는 돈으로 네. 가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뭔가 뭐 들썩이는 걸 하느냐 네.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돈의 힘을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종목이나 업종을 좋아하시는 저희 앵커님 또그 니즈를 받아서 한 가지 더 30조를 여쭤보고요. 풀면은 어떤 업종들이 좋을까요? 일단은 종목이- 수출주보다는 네. 수출 아닌 쪽에 포커싱을 많이 둘 거라고 생각을 내수 하는 거지 쪽이요? 않습니까? 내수 쪽,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돈도 돈이지만 일단은 다음 정부가 나와서 누가 보더라도 나는 이쪽에 돈을 쓰겠습니다 하는데 진짜 돈이 돈인 쪽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걸 조금 공약을 보시면 나름대로 이거는 그냥 선심성으로 주는 거구나. 근데 이거는 뭔가 성장을 위해서 쏘는 돈이구나라는 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그것만 제가 볼 땐 공약집만 잘 찾아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저는 이 풀린 돈으로 인해서 시장에 자극이 되는 건 네. 현재 뭐 어쨌든 다음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밸류업 네. 이건 어쨌든 간에 기업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기폭제인 것만은 틀림없는 거니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밸류 프로그램을 할 때 강제성 있는지가 제일 네. 중요해요. 그렇죠? 강제성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기업은 어려워지지만 주가는 오릅니다. 음. 그렇죠? 뭐 길지 않을 수도 있는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법 개정. 네. 상법 개정이라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상속세를 정감해 줄 수 있을 거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밸류업과 동시에 상법 개정이 되면 더 파워력이 커져요. 네. 왜냐면 기업한테도 충분히 우리가 이득을 줬으니 충분히 기여를 하라는 얘기가 될 수 있기 상법 때문에 개정을 가는 통해서 거죠. 상속세 부분을 맞습니다. 완화시켜주면은 예. 밸류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저희가 거죠. 약간 100%를 할까 이런 그리고 식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하나가 되는 게 세법 개정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당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해줄 거냐.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를 분리과세. 해주면 왜냐면 지금 종합계산을 하게 되면 사실 배당을 받아도 받는 게 별로 없고요. 받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게 종합소득과세에 들어가면 일부분들은 폭탄을 나와 이게 무슨 폭탄이냐 의료보험비부터 해서 다 올라버려요. 그러면 요만큼 배당 받고요. 진짜 이만큼 토해내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배당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업들이 뭔가 배당을 할 때 원활하게 사람들이 정말 내가 배당을 받고 진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려면 네. 가능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말 돈을 많이 쓰는
각국의 정부 입장에서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세수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걸 정말 할 거냐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지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이게 되면 파괴력이 전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첫 번째는 네. 우선주에 대한 그죠? 인식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선주는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우선주까지 오르면 시장이 끝물이다. 지금은 이번에는 네.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최근에도 우선주들 많이 오르긴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이번에 오른 우선주의 성격은 예전처럼 자기 끝물이다라는 성격보다는 다르게 봐야 되지 네, 않을까 싶은 배당에 게 대한 것들. 네, 보통 해외에서는 우선주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우선주라는 게 배당을 더 주는 게 우선주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배당 받아야 별로 아까 얘기했지만 세법 때문에 의미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배당이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우선주에 대한 가치가 없었지만 사실 우선주라는 가치가 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달라지면 우선주하고 본주하고 가격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지금 본주하고 우선주하고 굉장히 괴리가 큰데 네. 배당 여력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의미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미리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키가 단번에 돌아가면 지금 하신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계시니까 양쪽 다 그렇죠? 뭐 어느 쪽이 하겠다가 아니라 네. 양쪽 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정말 지켜지는지는 우리가 보면 알겠죠. 분명한 건 이거는 법의 개정이거든요. 네네. 그럼 국회 통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국회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봐야 되겠죠. 앞서서 금통위 이야기하시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60원대 찍고 70원대 올라와 있는데 이 환율의 하락 때문에 금통위 한은의 운용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지금 수준에서 더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이런 변동은 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잘해서 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워낙 강해진 건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에 비해서 재정 여력이 더 큰 국가들이 사실은 더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부분들도 있을 거고 뭐 또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실 원화가 강세였던 것 같은데 이 흐름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조금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1,300원대 네, 그러면 예. 그러다가 아마 앞서도 말씀드렸던 올 연말 근처에 네. 가면 갈수록 미국 성장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는 또 달러가 반등하는 그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화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라면 좀 그렇죠. 뭐 수출주 입장에서 부담일 네.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재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조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흐름은 그래도 2, 3분기까지는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뭔가 그리고 변화는 3분기 때 좀 말부터 제가 볼 때는 달러가 조금 반등하는 흐름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환율은 누구도 전망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한 달만 예. 하더라도 환율 맞습니다. 밴드의 평균 1,400원대 이상이었는데 지금 1,300원대로 그럼요. 내려왔으니까. 여러분들 왜 안 들려도 또 환율 전망 안 해요. 네. 이게 아마 방송에서만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진짜 대려된 대로 환율 전망 안 그 하고.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네, 의미시죠? 왜냐면 한두 가지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맞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예. 주가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래도 예, 예. 대충 할 수 있는데 환율은 대충 예, 해도 안 안 됩니다. 나오는 게 예, 환율 그래서 레인지인 것 같아요. 단순 참고만 해주시고 네. 일단 제 그냥 짧은 생각에 그렇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섹터에 대한 이사님의 의견일 것 같은데 일단 증시 부양책으로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쏠릴 수 있을 만한 쪽으로 이제 내수주 그다음에 뭐 공약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공약집, 교집합으로 네. 묶이는 쪽 그거는 이제 공약집을 열심히 공부해 보면 된다라고 하셨고 밸류업 쪽으로도 강화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도 그런 게 네. 일단 하반기 시장 보면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투자할 기업이 좀 늘어난다라는 점들이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1분기, 2분기 때는 너무 특정 업종 종주물만 올라서 뭐 지수를 떠나서 이게 우리가 보통 대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네.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흐름이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밸류업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 지난해 이 밸류업을 조금 가볍게 봤다가 네. 사실은 낭패를 본 케이스였었어요. 아, 어떤 은행주가 2배나 올랐잖아요. 그쵸. 원래 은행주 2배 오르면 안 되는 어우, 주식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지난해 시장이 저는 네. 개인적으로 어려웠는데 네. 개인적으로 어려웠는데 개인적으로 부끄러웠어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런 것도 놓치면서 이런 가치주 투자도 못하면서 주식을 분석한다고 하는 게 자괴감이 많이 들 정도로 그건 네. 왜 그랬냐면 밸류업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우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미국은 그렇지만 에이 한국이 되겠어 했는데 되는 걸 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난해가 첫 걸음이라면 올해부터는 이제 완성으로 가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단순히 밸류업 정도가 아니라 기업들도 진짜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적극적이란 간에는 배당도 적극적이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적극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올해 시장,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주식 숫자가 줄어들 거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주식 숫자는 안 줄어들고 유상증자, 그렇죠. 뭐 발행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늘어만 오다 보니까 네. 지수가 못 올라갔는데 미국은 해마다 자사주 매입 소각 때문에 주식 숫자 계속 줄면서 올라온 것도 네네. 있거든요. 네. 그게 된다라면 사실은 기업의 이익이 똑같아도 주가는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주식 수가 예. 줄어드니까.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그래서 변화의 크기를 좀 보자. 작은 변화는 아닐 것이니 이게 어떻게 될지 물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랬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의외의 소득을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금융주라든가 지주사라든가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뭐 최근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조정을 제법 받았습니다만 맞아요. 네, 네. 당연히 조선방산 원전. 예, 네. 당연히 뭐 그동안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또 이제 소외된 업종들이 올라오면서 일부 손바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 일정 수준 조정도 더 있을 거고 쉬어가는 흐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큰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이 기업도 잘 못 담았으면 쉬어가는 틈에 저는 비중을 줄이는 쪽보다는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말씀이 좀 조심스러운 게 오늘 네. 보고서들 보니까 실제 여의도도 나뉘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이 기업들이 좀 목에 찼다라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다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쪽도 있으셔서 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목에 찼다라는 쪽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여력이 있다 쪽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오늘 같은 경우가 그 소외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조선방산 원전 다 전력기 소외였죠. 예, 이거 들고 있었고 솔직히 반도체랑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많이가 계신다고 하더라도 네. 참 다행이긴 한데 그렇죠? 네네. 2차 전지가 너무 빠져서 그동안 하락폭 생각을 하면 그렇죠. 오늘 올랐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마음의 위안은 많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조금 더 빨리 경쟁력을 찾아서 손실 나신 분들 많이 만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찾고 싶은 분들은 조선 방산 원전에서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주도주가 바뀌는 거 아닐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실 것도 같은데 이사님의 의견은 그쪽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2차 전지가 왜 올랐는지 솔직히 여러 가지 의견을 찾아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니까 분석하신 분들의 분석 자료를 여러 찾아봤는데 네. 제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그게 조금 이제 잘 와닿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러니까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주도주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아직 섣부르긴 한데 아유, 그쵸. 어쨌든 뭐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 되게 좋은 거니까 그러면 보통 이러면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혹시 제가 놓치는 게 없나 저도 더 찾아보면서 그쵸. 시청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저도 이해 못하고 있는데 네. 이래서 그럴 거고 안 됩니다 말씀드리는 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 원형식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자면 그렇죠. 오늘 막 시장 빠질 때 다 같이 빠지는데 그냥 2차 전지 반도체만 덜 빠졌다고 좋아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이제 긴 흐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이 됐든 아니면 로봇이 됐든 결국은 또 배터리인 것도 맞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잘만 살아남으면 네. 또 어쨌든 지금보다 좋은 날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또 빨라진다라면 오늘 상승이 어떻게 보면 또 시바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보고 분명히 이 정도면 제가 놓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보다 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점들을 더 고민해서 다음번에 나올 땐 그래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대략 다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전 세계 추세가 고령화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투자의 팁을 얻는다면? 원래 고령화 네. 때문에 온 건 되게 많았어요. 일단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계속 주도주예요. 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올랐던 첫 번째 기업들이 뭔지 아십니까? 자, 고령화할 때 지금 훨씬 더 나이 드신 선배님들도 네. 계시지만 나이 들기 시작한 선배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이 맞았던 게 보톡스였던 거예요. 일본이. 보톡스가 40배씩 오른 거 알고 계십니까?
안티에이징이라고 보통 많이 네. 그러죠.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님도 맞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생피부고요. 머리도 제 머리입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서 피부 왜 이렇게 좋으세요? 좋게 보이는 거지 사실 네. 썩었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중장년층이 덜 늙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이 안티에이징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아프다고 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병을 고치면서 삶의 질도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조금 약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ADC라고 아시죠? ADC라고 해서 ADC,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제인데 아, 표적 항암제. 네, 표적 그죠? 항암제. 옛날에 우리가 암을 걸렸을 때 항암제를 맞으면 암도 죽고 나도 죽었잖아요. 머리도 머리 다 빠지고 빠지고, 토하고 네네네. 그죠? 네. 이걸 계산한 게 표적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제와 관련해서 뭔가 환자의 존엄성도 중요하니까 이제는 내가 토하지도 않고 머리 빠지도 않으면서 암을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 그래서 잘 보시면 고령화에 대한 방향이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이게 아니었어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전에는 암 치료를 받을 때 실제 체력이 안 돼서 항암을 포기하신 분들이 그렇죠. 많았을 네.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요. 그래서 뭔가 나이 드신 분들이 그죠? 나이 드신 우리 선배님들이 뭔가 살아감에 있어서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삶의 질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왜 이분들이 글로벌 역사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시장이 제일 커요. 뭐 생각되시냐면 괜히 상조회사가 많아진 게 아니잖아요. 네. 상조회사가 많아졌다라는 거 이게 다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상조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많은 인구가 이제 많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상조회사가 생긴 것들수록 요양원도 진짜 많아졌죠. 그렇죠? 이것도 거기에 대한 시장이 되는 거. 그러면 이와 연관된 부수적인 산업들 중에서 뭔가 획기적인 산업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우리가 있는 저희들보다 선배님인 그분들의 뭘 중요시 여기는지 이분들이 뭘 중요시 여기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볼 땐 분명히 고령화 관련해서 이번에 안티에이징과 관련해서 보톡스가 나왔던 것처럼 추가적인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그럼요. 왜 20대가 보톡스 맞지는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을 나이도 그리고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오래 살다 보면은 일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한데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럼요. 좀 해야 되겠네요. 결국 그분들이 뭘 하려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예뻐지려는 노력,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덜 늙으려고 하는 노력, 아플 때 내가 그렇죠? 좀 더 존엄성 있게 네. 병을 고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민해 주시면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많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